한국농촌경제공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석입니다. 이제 사회적 농업이나 관련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마 내일 오전에 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고요. 오늘은 여기가 사회적 경제 담당회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양하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하는 계획된 자리고, 그러니까 농업유산이라고 했지만 넓게 보면 문화, 환경, 농업 환경의 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자는 취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협동조합,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데, 농촌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2020년까지 자료를 제가 찾아낸 겁니다. 농촌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다른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협동조합 목록을 구해가지고 주소를 보고 사무소가 어디나 면에 있는 농촌에 있는 거 다 따로 세가지고 집계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협동조합이 얼추 15,000개인데 농촌에 4,800개, 지금 2023년 제가 알기로 전국의 협동조합이 2만 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농촌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요, 자활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은 오히려 도시보다 농촌이 더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 25% 정도가 농촌에 소재하고 또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이죠. 우리나라 총인구 5천만인데 농촌 인구가 1,000만이 좀 안 돼요. 20% 정도입니다. 인구 대비는 20%고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농촌에 있는 것이 20%를 차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습니다.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뜻밖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찍고 있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2018년부터 계속 어쩔 수 없이 열려오는데, 올해 부산 박람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그동안의 과거에 비해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이렇게 약간 좀 행사가 굉장히 좋은데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요 몇 년, 2011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될 때 반짝했고,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정부 정책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처지는 거 아니야? 고생이 많겠네? 사라지는 거 아니야? 10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전국의 농촌 시군 한 140여 개 정도 됩니다. 도농값을 포함해서 이쪽에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다 세봤습니다. 60%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이 없거든요. 지금 보통 지자체 조례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법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이런 조례 만듭시다 해도 보통 지방정부나 지방에서 야, 법도 없는데 조례 먼저 만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쪽은 법이 없는데도 절반 이상의 농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우상향하는, 저것이 이제 최근 5년 동안 국비하고 지방비, X축이 국비고 Y축이 시군비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들인데, 대체로 예산이 줄어든 곳은 몇 군데 안 돼요. 다 예산이 비슷하거나 조금씩 늘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위에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얼추 한 10몇 개 정도 시군은
국비 예산이 늘은 것보다 지방비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 안 해주는데 시장 교수님이 더 신경 쓴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불치는 있겠지만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는 생각보다 탄탄한 기반을 갖춰왔다. 관심도가 높다. 일단은 뭐 흔히 거칠게 대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경제가 농촌에서 이렇게 확장되고 기반을 갖춰왔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 실제로 내 생활은 사회적 경제하고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야? 체감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이렇게 던지면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참여해서 자기가 뭐 마을 기업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있으셨고 덕을 본 것도 있으시겠지만 주민 대다수의 일상생활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과거에 비해서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뜻밖에도 좀 답답한 상황이 옵니다. 이 대목에서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곤경에 접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농촌에 아까 도시보다 더 많은 게 마을기업인데 여기 손영준 선생님도 와 계시고 마을기업 쪽 활동하시는 분들 와 계시지만 무리하게 제가 좀 센서리 한번 하면 마을기업이 대부분 뭐 하고 있습니까? 업종이 가공이에요. 식품 가공. 안 하는 것 훨씬 좋죠. 그렇게 돈 벌어야 되고 좋은 분위기도 협동을 해서. 근데 더 욕심을 내자면 마을기업이나 다른 쪽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있지만 그 마을기업이나 무슨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옆에 이웃에 있는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도와주는 사회적 경제 실천은 이제 시작은 됐지만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마을기업이 젠장 만들어 파서 돈 벌기만 골몰하지 이웃들에게 별로 뭐 도움을 안 준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쏠려왔다. 사회적 경제 실천이라는 게 원체 빈곤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쏠려왔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들에서 살 일이 좀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맨날 농촌은 제가 오늘 좀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불능 상태입니다. 작동을 안 해요, 뭐가. 크게 세 가지, 농촌 지역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세 가지 시스템인데, 대체로 보면 다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거나, 고장이 났거나, 삐거덕거립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시장입니다. 인구가 줄고, 되게 인구 문제, 그러니까 농촌 문제의 만약의 근원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된 건데,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상권이 무너지고 다 음식점, 미장원, 세탁소, 양복, 상점, 버스도 안 다니고 사는 게 엄청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아니고 상업 논리로 작동하지 않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적 재정으로 작동을 하는 학교나 의료, 소방, 치안 이런 쪽도 뜻밖에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 그 경찰서 지서가 있었는데 또는 지서가 있었는데 지서가 아니고 이제는 파출소가 되고 파출소에 순경 한 명이 날마다 출근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오고 뭐 이런 동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원래 농촌에 소방대 면적이 없었지만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그 의용소방대도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조차도 사람 많은 곳에 먼저 돈 쓰려고 하지 학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하고 농촌 사이에 공공서비스의 격차가 심해지고 농촌 안에서도 지역 격차가 심해집니다. 웬만한 농촌 군 인구의 절반은 군청 소재지 읍에 삽니다. 제 고향이 충남 예산군인데 예산군 인구가 8만인데 예산 읍에 딱 4만 명이 삽니다. 나머지 4만 명이 11개 다른 10개 명당 다른 읍 하나에 흩어져 사는데 인구 적으면 2,000몇백 명 이렇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제. 농촌 안에서도 읍명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공공부문도 이렇습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는 가족이나 마을인데 다 아시잖아요. 농촌은
독거가가 많고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던 시절은 30년 전 얘기죠. 누가 돌아가시면 초상화 마을에서 치르고 사교가 나가고 이런 거 안 한 지 한 10년, 20년 됐을 겁니다. 다. 세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작동을 안 합니다. 조금 더 이거 좀 자주 보여드리는데 살펴드리면 인구가 줄면 이렇게 됩니다. 전라북도 지방군 마령면이 1990년 무렵에 3,000명, 스몰이 되면서 반토막이나 3,000명을 줄이니까 장이 안 섭니다. 장이 없어졌어요. 한 10년 지나서 더 줄으니까 농협이 읍에 있는 진안읍에 있는 농협하고 통합을 하고 몇 년 지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한의원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차가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 그냥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거기 담배도 팔고 껌도 팔고 다방도 있고 가게도 있던 건물 이게 없어지고 이제 버스 쓰기만 합니다 지금. 약국도 없어지고 식당도 없어지고 이게 농촌의 일반적인 특히 면적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시장이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 연구원의 다른 박사 한번 정리한 자료인데 그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1,400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00개 가까이가 면인데 인구 1,000명, 1,000에서 3,000명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많지 않습니다. 40개 가까운 면 지역에는 약국이 한 개도 없습니다. 미장원이 있는 면이 40개 중에 23%니까 뭐 한 10군데 정도 미장원 남아있고 1,000명에서 3,000명 사이 적었습니다. 인구 1,000명에서 3,000명 사이 되는 면 지역에 약국이 있는 곳이 23%. 1,000명에서 3,000명 되는 면에 4개 있으면 그 중에 한 군데 약국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약국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면이 1,169개가 있는데 평균 인구 4,000명이고 중간값이 3,000명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구 순서로 1,169개를 많은 데부터 쭉 작은 데까지 줄을 세면 딱 중간에 한 600등 정도 되겠죠? 그게 3,000명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면을 사기로 했는데 우리 면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 4,000명 된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은 넘어가는 큰 면이고 2,000명이다 그러면 중간이 안 되는 작은 면입니다. 웬만한 3,000명 정도 되는 면에 약국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0명 이렇게 내려가면 식당도 없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시장 실패라고 표현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지는데 다 경험하실 겁니다. 해결 방법이라는 말씀 못 드릴 수는 없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니까. 하지만 도전해볼 만한 것이 협동조합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당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고 우리 면에 식당 한 개도 없는데 요즘엔 식당이 없으면 힘들죠. 농번기 때 논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누가 산참을 내오고 이런 거는 80년대 얘기입니다. 일하다가 짜장면 시켜 먹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읍내 면에 식당 한 개도 없으면 밖에서 들판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식당을 하나 주민들이 같이 차리면 그거에서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라 본전치기 장사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밥 먹는 문제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탈출한다는 얘기입니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시도들도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식당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립니다. 워낙 유명한 사례죠. 여기도 영광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이행동면 지금 인구가 1,800명 정도 됩니까? 1,700. 몇 년 전에 2,000명이었는데 여기 한 정확하게 기억 못한다. 한 얼추 10년 된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출자해서 제가 묘량면을 그래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1년에 몇 번은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면사무소 앞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없습니다. 가게가 없습니다. 아예.
난 식당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간판 없는 식당이 있어요.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식당이 있더라고요. 가면 백반을 해주시는데 그거 하나 있어요. 너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사는 어르신들이 나 빨래비누를 사야겠어요. 면사무소 앞에 가도 가격이 없어요. 고무장갑을 사야 돼요. 차 있는 사람들이야 운전하고 한 30분 가면 연강도로 가면 되지만 차 없는 분들, 주민의 60%, 70% 차지하는 어르신들 어떡합니까? 연강도 가려면 하루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버스 기다려 타고 나가서 연강읍에 가서 고무장갑 한 켤레 사들고 저녁 버스 타고 들어와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한참 전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70년 전에 주민들이 출장을 해서 제가 기록으로는 초반에 한 400명 정도 출장하셨다고. 그래서 동락전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면사무소 매장도 있지만 어차피 매장 와서 사실 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차에 실어갖고 저렇게 돕니다. 일주일에 2번 생필품을 판매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문제에 도전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이라는 것이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끔 소개도 된 자료니까 찾아보시면 동락전방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시도들이 있고 이게 모델이 돼서 작년에 나주에서도 뭐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차 돌리겠다 이런 동네가 있었는데 참 확인 못 해봤습니다. 장사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많이 소개했는데 춘천 사북면에 이름이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일 거예요. 네, 이분들은 사북면의 절반 정도 지역의 어르신들, 주로 노인들 많으니까 온갖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보면 뭐 형광등도 못 가고 세탁기 고장나면 AS를 어떻게 받으셔야 될지 어려운 얘기죠. 또 써있죠. 전화 걸으라고. 전화 걸면 ARS 음성이 나오죠. 뭐 어떻게 하라고. 사실 그거 들으면 저도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안 되죠. 온갖 자잘한 것들. 어떤 어르신들 집에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오지만 노인 장교 요양보호사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하고 식사 좀 챙겨드리고 안부 챙기고 이 정도인데 그 외에 온갖 잡다한 서울 사는 아들 보려고 기차 타려면 휴대폰 있으면서도 휴대폰으로 기차표 예매를 못해서 하루에 2번 버스 타고 역까지 가서 미리 표 끊어갖고 왔다가 보는데 다시 또 가셔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온갖 일들, 주로 여기는 간단한 집수리, 그 다음에 병원에 간단한 집수리라는 게 두꺼비 좀 하지 않나요? 교체해주고 휴즈 갈아주고 욕실에 난간 이렇게 욕실에 손잡이를 붙여줘서 일어나다가 낙상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뭐 조금 약간 돈 더 쓸 수 있으면 낡은 방 도배를 좀 다시 해드리고 그건 돈이 좀 듭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보건소 간다고 할 때 챙겨주고 이런 일들을 해주고 미용실에 데려다주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이따가 다음번에 발표할 황용박사 어디 신문에 홍반장 협동조합이라고 써놨는데 온갖 동네 잡다한 일들을 도와주는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제도 이제 이게 모티브가 돼서 이게 기회가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걸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까지 지금 전국에 한 30개 대개 읍면단위 활동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거 하시는 가까운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전라남도 진도군의 임해면에 진도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조직이 돼 있어서 거기 다녔는데 하필 제가 간날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전화하실 거예요. 화장실 문이 잠겼는데 열쇠가 없다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시는 문 잠기면 어떻게 합니까? 열쇠쟁이 열쇠 고치는 그 가게 있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와서 이거 열어달라고 열쇠 다시 해달라고 하잖아요. 진도군에 열쇠 수리공이 없다는 거예요. 진도군에 없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위에 조그맣게 창문이 있는데 창문 타고 넘어 들어가서 열면 되는데 할머니 가실 수는 없으니 그 협동조합에 누가 가서 이제 창문 타고 넘어 들어
화장실 부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비슷하게 홍성군 장고면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잠깐 설명드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제가 오른쪽에 종이땡이 하나 보이죠? 저 말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에서 면회 어르신들이나 필요한 게 많아요. 보건소도 가야 되겠고, 미자원도 가야 되겠고, 뭐 화장실도 작년에 열쇠가 없고, 집도 두꺼비집도 고쳤으면 좋겠고, 도배도 해왔으면 좋겠고, 뭐 빨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런 일을 해줄래도 그냥 알 필요도 없이 나가서 집을 다 고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장국면에서는 함께하는 장국사회적공조합이죠. 여기에서는 30몇 개 행정리 중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22개, 지금 몇 개입니까? 모든 23개 리마다 한 분씩 지정을 해가지고 돌봄 반장이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어르신들 안부 묻고 다니고 하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챙기는데 저렇게 일지를 씁니다. 일지. 동네 돌다가 누구나 할머니 갔더니 이 양반은 요새 몸살 나서 누워서 이틀째 뭐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더라. 누구네는 혼자 사는 아저씨인데 맨날 술만 먹고 있더라. 그 정도니까. 누구네는 뭐 집이 시원찮더라. 뭐 이런 거 연 다 돼가는데 방충망이 없더라. 이런 거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사무에서 모여서 저렇게 회의를 하십니다. 회의를 하고 하는 가운데 이 협동조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하고, 간단한 집수리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좀 심각한 거 이건 못하면 군청에 연락을 해서 이 양반은 요양병원으로 모셔야지 이렇게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활동들을 지역에서 조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갔던 아까 진도 거기는 저렇게 리마다 한 명씩 지정할 정도의 역량은 아직 안 돼서, 근데 이렇게 뭘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위에서 어르신들 집집마다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그 협동조합이 요양보호사 보내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 분들 여러 명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는 길에 이 집에 방충망을 갈아야 되는지, 문짝을 고쳐야 되는지, 집수리 뭐 할 거 있는지 이렇게 좀 양식을 주고 표시를 해갖고 퇴근하는 길에 나한테 주고 가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표시가 돼서 요즘은 연락을 해서 뭐 고쳐주러 가야겠다 이런 식의 일들.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은 안 열리니까 오라고 쫓아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돕자는 사업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 사업이고, 읍면별 뭐 지침은 제가 알기로 읍이나 몇 단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실제로는 읍 단위 몇 단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개는 시군 단위 움직이기엔 너무 넓고, 밑 단위로 하자니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건 예시입니다. 여기 안 써 있는 걸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일이라면 하는 사업을 작년 올해 이제 초기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고 있고, 아마 내일 오전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문제에 주민들이 나서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뭔가 접근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지원 정책이 더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럴 겁니다. 이제 시작이어서 갈 길이 멀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상생활 문제 도전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드는 활동에 대해서 정책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농림부 사업도 그냥 공고를 내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이 있으니 협동조합 만들어 하세요 이러는데, 아까도 앞서 자료에서 나왔죠. 조직 만드는 게 연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정책상 서류 만드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모으고 조직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 시간 걸리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 흔히 얘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죠. 온갖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나름대로 바쁘지만,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일상생활 문제에 도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드는 일, 그런 조직화 작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그 자체 돈 비즈니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수익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정부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려면 아마 법률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상임위는 통과한 것 같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하자라면 어르신들 이불 빨래하고 반찬 챙겨드리고 뭐 버스 타고 댕기고 이런 거를 국가가 도와줘야 돼. 이건 민간 식당? 식당처럼 이거는 장사 아니야 장사? 전방? 이거 사업이잖아. 이거를 왜 정부가 돈을 줘서 도와줘야 되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부는 학교, 의료, 경찰 이런 공적인 걸 하는 것이지 전방 차리고 식당하고 뭐 이런 걸 이건 시장에 맡겨야 되고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 중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그런 일들이 상업적인 것으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이었지만 농촌에 가면 아니 읍내 농협 하나가 없어서 한 1,700명 정도 주민이 쓰레반짝 살려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시장의 문제이지만 공공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공적인 관심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공공과 민간, 정부와 시장의 이 이분법이 흔들리고 있다, 농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비슷한 얘기 나왔지만 정부 지원이라는 게 되게 우리 거의 간성화가 돼서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게 건물이 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할 사람은 아주 큰 부자가 아닌 이상에 부자인데 자원봉사 정신이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 일을 하시거나 사실 자기 생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거칠게 인건비 용어는 인건비가 아닐 겁니다. 활동비일 겁니다. 행정용어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농촌경제공원에서 농촌정책연구만 지금 17년 넘게 했지만 건물 짓는 데는 그렇게 돈이 후한데 사람 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게 좀 앞으로 바뀌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런 사회적 경제 주주가 한다 해도 공공적인 거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있어요. 특히 공적인 영역, 병원이나 학교, 어린이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준이 있거든요. 학교는 몇 명 해야 유지를 하고 어린이집은 몇 명 있어야 유지가 되고 병원은 지역의 인구가 몇 명 되면 의사가 뭐 있을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농촌이 지금 이미 한참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더 처참할 겁니다. 인구 감소가. 그 기준감 매달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느 시설에 몇 명 있어야 어린이집에 뭐 11명 아동이 있어야 보육교사를 보내주고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기준들이라는 게 대체로 과밀한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기준값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뭐 사회적 경제 어려운 아니지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늘 하는 말씀인데 사회적 경제 조직을 면적에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 여러 조직들이 또는 조직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협력하는 관계,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 이것이 결국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